기둥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기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기권의 구조에 대한 얘기가 이 단어 내내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권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대기는 뭘로 되어 있니? 성분이죠. 대기는 뭘로 되어 있니? 자, 기체 혼합물이죠. 맞아요? 기체 균일 혼합물이니 불균일 혼합물이니? 균일 혼합물이야. 고르게 섞여 있다는 얘기야. 맞아?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권은 기체의 균일 혼합물이야.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기체가 뭐라고? 질소. 그 다음 산소. 대략적인 비율이 78대 21. 됐어.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예요. 이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대기, 기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대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지표면에서부터 1000km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높이 구조를 보시면 지표면에서부터 1000km 높이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기권 땅에서부터 1000km까지를 얘기하는데 이 기권을 나누는 뭐가 있니? 기준. 그죠? 이겁니다. 기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니? 온도, 기온. 네, 수직 높이에 따른 뭡니까? 기온 변화죠. 그래서 대기를 나누는 기준은 수직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이거예요. 자, 그럼 수직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여기가 지표면 여기가 1000km. 그럼 상상해. 맨 밑에에서부터 올라갈 거야. 기온이 뭐 해야 돼? 기온이 올라가 낮아져? 낮아지죠. 그럼 여기가 상온 20도면 낮아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됐어?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을 몇 개 층으로 나눈다? 네 개의 층상 구조를 갖는다. 아래서부터 이름. 대륙권. 네, 성층권. 네, 중간권. 그 다음 열권. 이렇게 되어 있다. 맞아?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첫 번째 단원의 테마는 이 온도 변화가 왜 이래? 이겁니다.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륙권과 중간권처럼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뭐 해진다? 네,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냐고 얘는. 네. 실제로 지구는 햇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방출하는 곳이 어딘데? 땅바닥, 지표면. 무슨 형태로 대부분 방출하니? 열, 적외선. 그러니 땅바닥이 아주 큰 뭐야? 난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난로에서 나오는 열이요. 땅바닥이랑 멀어질수록 점점 열의 양이 뭐 해집니까? 감소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뭐 해야 된다? 온도가 낮아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점점 뭐하니까? 감소하니까 올라갈수록 온도는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띄어. 그게 대륙권도 그렇고 중간권도 그래. 그러면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래는 가벼운 더운 공기가 있어. 맞아? 상대적으로 위쪽은 무거운 찬 공기가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무거운 새끼 내려오려고 그러고 가벼운 새끼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모든 층은 대류가 일어나려고 한다. 그럼 대류가 일어나면 안정적이야 불안정해? 대단히 불안정한 층이야. 되겠어? 네. 자, 근데 그 중에서요. 이렇게 공기가 올라갈 때 이때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뭐 해진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낮아지면 수증기가 뭘로 바뀌니? 뭘로 바뀌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요? 물방울. 그럼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구름에서 뭐가 옵니까? 네, 비나 눈이 오는 강수현상이 생기겠죠. 이걸 우리가 기상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같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대류권. 중간권은요? 왜 없어요? 수증기는요 질량이 너무 커서 그 위까지 못 올라가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대류권이죠. 그래서 대류권에는 수증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류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류 현상을 타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간권에는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요. 이해하겠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류권만의 특징이 뭡니까?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거꾸로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고 대류현상이 발생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성취권의 특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대류권과 중간권의 특징은 둘 다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왜? 기온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니까. 자, 그럼 거꾸로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죠? 올라갈수록 기온이 뭐해진다? 높아진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곳이 어디하고 어디야? 성층권과 어디니? 열권. 그러면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보면 아래쪽이 찬 공기, 위쪽이 더운 공기죠. 그러면 대류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단히 안정적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되겠어? 근데 너네 알아? 위로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 감소한다며. 됐어?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대기권의 구조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옛날의 과학자들은요, 대기권의 구조를 중간권까지 온도가 낮아질까가 열권에서만 온도가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었어요. 왜?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감소하니까. 됐어? 그랬다가 저기 공기가 드문 열권에 가야만 그때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대기권 구조가 이렇게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 연락 복잡해졌죠. 뭐 때문이에요? 성취권이 있거든요. 됐어? 그럼 성취권이 왜 생겼을까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했다가 그게 다시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됐어? 그 부분의 온도가 올라가는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했기 때문이다. 알겠어? 그래서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외선을 거의 99% 흡수합니다. 성층권의 또 다른 특징. 결국 얘네들 특징이 얘기해봐. 잘못된 거 찾아. 그거 아니야 시험범위? 됐어? 성층권의 특징.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두 번째. 비행기 항. 그렇죠. 대단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싸고 사람들 많이 타고 다니는 거 여기 날려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층권은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비행기의 됐어? 길이야. 그래서 얘는 항로로 사용해. 그러면 열권은 뭐겠냐? 여기 인공위성의 궤도야. 그래서 여기에 인공위성 띄워놨어. 요런 거 기억해두면 되고. 열권은 인공위성 말고 하나 더 있죠. 열권의 특징. 오로라 현상 나타난다. 뭐 이런 것도 기억하면 되고요. 중간권의 특징 뭘까요? 중간권은요. 전체 대기 중에서 가장 온도가 낮습니다. 가장 온도가 낮은 쪽. 됐어.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뭐가 발견되기 시작하니? 뭐가 발견되기 시작할까요? 유성입니다. 그래서 유성을 만들 정도로 충분한 공기 입자가 여기서부터 있어요.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기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시 학교에서 이거 했어요?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그런 거 안 하는구나.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있잖아. 각각 층층의 경계면. 됐어? 그 경계면은 아래쪽 이름 따서 대류권 경계면에서 경자 띄어. 그럼 뭐야? 대류권 계면. 이렇게 이름 붙여. 그러면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 그래? 성층권 계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중간권과 열권 사이의 경계면은 뭐라 그래?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는 경계면들이 있어요 라는 얘기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기라고 하는 거 수직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로 나눌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압의 변화로도 그래서 네 표현할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압력, 기압은요. 그래서 어떤 분포를 가니? 아래로 갈수록 압력은 아래로 갈수록 압력은 뭐해집니까? 커지죠. 그래서 기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아래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니? 중력 때문에 공기 입자가 아래쪽에 몰려서 그렇습니다. 되겠어? 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단원, 소단원 1단원에서 알아둬야 되는 건 대기권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야? 지구 복사 평형. 되겠어? 라고 하는 뭐 알고 계셔야 돼요? 열 수지. 그래서 열을 숫자로 표현한 거야. 자, 태양으로부터요 들어오는 햇빛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 뭐라고 하니?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100% 온다고 치자. 자, 그러면 그 100%의 에너지 중에서요, 됐니? 지구의 대기권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반사돼서 튕겨 나가는 아이를 우리는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못했다. 반사돼서 나간다. 몇 퍼센트? 30%. 그러면 지구가 흡수하는 거 몇 퍼센트? 70%.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걸 열수지라고 해. 그래서 자, 근데 70% 중에서 누가 흡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를 지구에 누가 흡수하냐고 바보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지표에서 흡수하는 것도 있고 또 대기에서 흡수하는 것도 있지? 됐니? 대기에서 흡수하는 거 몇 퍼센트? 20%. 대기는 주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어? 자외선이나 오존층에서 흡수하는 게 대부분이야. 됐어? 네.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몇 퍼센트? 50%. 지표에서 흡수하는 광선은 주로 뭐야? 가지광선이야. 됐어? 이렇게 지구가 매일매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맨날 흡수만 하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그러지 않아. 왜? 흡수한 만큼 지구가 한번 먹었다가 소화해서 그대로 뭐한다? 이거 방출하죠. 흡수한 만큼. 그래서 지구가 흡수했다 방출하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70%를 그대로 방출합니다. 그럼 먹은 만큼 방출하니까 지구의 온도는 변화가 없겠죠. 그걸 뭐라 하더니? 지구 복사 평형이죠. 자, 이 지구 복사 평형을 맨 처음에 최초의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올라갔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랬다가 현재의 온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상태 복사평형을 유지합니다. 자, 복사평형을 유지하는 이유는 반드시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기 때문이에요. 요 얘기입니다. 맞아. 자, 그러면 지구는 전체적으로 복사평형? 연평균 기후 일정? 그럼 나 물어볼게. 지구에 됐어? 네. 자,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도 복사평형이 일어나니? 안 일어납니다. 자, 지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적도죠. 위도 여기입니다. 여기가 위도 90도 북위, 여기가 위도 90도 남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구를 펼쳤다고 해서 그려볼게요. 자, 전 지구적으로 보면 복사평형이지만 위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적도, 위도 0. 여기가 북극 위도 90, 여기가 남이 위도 90 이렇게 된다고 치자. 됐어. 자, 그랬을 때요. 실제로 햇빛을 받은 만큼 내보내야 되잖아요. 자, 하루 동안에 흡수하는 지구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많아? 고위도? 저위도? 어디가 많아? 저위도가 많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됐어. 이게 이렇게 그려지죠. 되겠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됐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돼서 저위도 쪽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먹고 내보내는 걸 뭐라 한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위도 쪽이 살짝 많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어. 이게 지구 복사 에너지야.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위도라고 하는 곳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요.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많아요. 됐어. 먹는 게 많아, 뱉어내는 게 많아. 뱉어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일매일 부족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맞아. 네. 근데 저희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도는요.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건 이만큼입니다. 근데 방출하는 건 요만큼밖에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생기니? 남는 에너지가 생겨. 어떻게? 그럼 복사 평형이 안 되는데 여기 남는 쪽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정상이야. 그치? 부족한 곳은 온도가 계속 떨어져야 정상이야. 근데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뭘까?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됐어. 매 순간 이동시켜 주기 때문이겠죠? 맞냐? 누가? 대기와 해수에 뭐에 의해서? 순환에 의해서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가 되면 지구는 뜨거워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복사평형이 깨져버린다고요.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갖다 주면 그 양이 정확하게 일치해. 그래서 지구의 복사평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복사평형이지만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아니다. 그럼 위도별로도 복사평형이 유지되는 정확하게 여기 어디게? 여기 어디야? 딱 만나는 곳. 우리나라에 있지? 38선. 됐어? 여기가 딱 만나는 위치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요. 27페이지죠. 아유, 나 좀 밖에 복사기에 나와 있어. 앞으로 책 안 챙겨오면 뒤진다. 정신 안 차려? 빨리 간다. 자, 5분 안에 풀어. 27페이지. 중단은 여기도 푸는 거예요. 뭐요? 중단은 기출 문제도 지금 푸는 거예요. 아니요. 자, 2분.
채점 못하는 사람. 자, 채점. 자, 1번은 대기권 또는 기권, 2번은 천, 3번은 질소, 산소, 4번의 높이, 기온, 5번의 순서대로 A, B, D, C, 6번의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7번의 70 복사 평형, 지구 복사권. 네, 8번의 온실 효과, 온실 기체, 9번은 높아지는, 10번은 화석 연료, 온실 기체. 됐어요? 자, 마지막에서 메뉴에 써놓으세요. 한꺼번에 합산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별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한번 쭉 읽어보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권, 대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대기는 둘로 나눠요. 건조 공기하고요. 수용 공기로 나누죠. 아까 여러분들이 공기는 균일 혼합물로 제일 많은 거 질소고 그다음 산소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네들을 고려한 공기는 건조 공기죠. 거기에 수증기를 포함한 양까지 집어넣으면 그게 수분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는 건조 공기와 수분 공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뜨거워지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증발하죠. 그러면 지구가 뜨거워졌을 때 바닷물이 100% 다 증발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든 공기는 그 공기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물이 증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최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까지만 받아들이고 그거보다 넘으면 다시 비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공기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우리 뭐라 그러니?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죠.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뭐예요? 뭐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 기온. 온도. 또 부피잖아. 그래서 너희는 공기 1kg당이라고 한정시켜 놓는 거잖아. 됐어. 온도와 공기의 부피에 따라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피는 여러분들 공기의 양으로 결정해서 1kg의 공기당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1kg의 공기당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을 나타낸 게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커져. 기억나죠? 이런 모습을 띱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랐을 때 만약에 수증기를 요만큼 가지고 있어? 그럼 무슨 상태? 불포화. 됐어? 무슨 상태? 포화. 무슨 상태? 과포화.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대충 이제 이렇게 좀 찍어 놓는다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볼게요. 찍어 놓는다면 여기가 A, B, C, D, E 이래요. 여기가 10도, 20도, 30도 이렇다고 치자. 여기 수증기량이 5g, 여기가 20g, 여기가 50g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각각의 점에 따라서요. 현재 포화야, 불포화야, 과포화야 이거 나눌 수 있죠? 그 정도는 해결하겠죠? 되겠어? 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A, B, C, D, E 얘네들이야. 자, 보시면 A는 포화 상태, B는 불러와 이씨 불포화. 됐어? C 포화, D 과포화, E 포화. 이 상태죠? 되겠어? 이때 현재 온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A의 온도 몇 도? 10도. 이게 얼마? 20도, 20도, 20도. 그 다음 얼마니? 30도. 이 상태죠?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5g, 5g, 20g, 그 다음 얼마냐? 50g, 50g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이랬을 때요. 여러분 기억해 볼래요? 실제로 공기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뭐야? 포화야, 불포화야, 과포화야, 아니면 다야? 실제로 공기 중에 됐어? 있을 수 있는 상태는? 뭐? 다. 중국제. 그리고 이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포화야, 불포화야, 과포화야, 아니면 다야? 디벨 못하. 못 빼고 다? D가 뭔데? 과거. 과포화 빼고 다. 네, 실제로 공기는요 과포화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포화와 포화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됐니?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얘 불포화예요? 그래서 네,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온도를 낮춰. 언제까지? 포화가 될 때까지 낮추는 거죠. 됐어. 그게 몇 도입니까? 10도. 자, 그래서 각각의 상태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포화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슬점을 저는 찾고 싶었던 거예요. 되겠어? A의 이슬점 얼마? 그냥 10입니다. 지금 현재가 포화니까. 됐어? 얘는 이동시킬 필요가 없죠. 맞아? 자, B는요? 10이죠? C는요? 20. D는요? 30입니다. 얘를 온도 오히려 높여야죠. 네, E는요? 30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슬점이 같은 애들이 있어. 왜 그럴까? 이슬점이 같다는 건 뭐가 같다는 얘기일까? 이슬점은 뭘 나타낼까? 네, 현재 포함하고 있는 무슨 양이야? 수증기량이야. 그래서 이슬점을 알려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알려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상대 속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어? 자, 이슬점 얘네들 같아? 가지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 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보다 얘가 높아요? 얘네보다 얘네가 높아요? 자, 이슬점의 차이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차이입니다. 알겠어? 이해하니? 이해하니? 그래서 현재 온도는 30도인데요. 이슬점은 10도래요. 상대 습도 구해주세요. 이따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맑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이 단어는 상대 습도 구하는 건데. 그치? 현재 온도가 30도래. 근데 이슬점은 10도래. 됐니? 상대 습도 구하래. 현재 온도가 30도라는 건 현재 온도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인데? 현재 온도 30도에서 가득 채워야 되는 수증기량이 얼마인데? 50g이죠. 50g. 됐어? 현재 온도가 30도면 여기서 가득 채울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다? 50g이다. 근데 이슬점이 10도라는 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얼마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는 상대 습도가 얼마다? 얼마입니까? 10%다.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점은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슬점이 높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다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B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이슬점까지 온도를 낮추세요. 첫 번째 방법이었어. 두 번째 방법. 수증기를 더 공급해 주세요. 증발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되겠어? 네. 그럼 거꾸로 가죠. 얘요. 얘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이슬점까지 온도를 높이세요. 또요. 네. 수증기를 뭐 시키면 돼요? 응결시키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응결량이 얼마냐 이거 뒤지게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C가 있습니다. 지금 포화 상태죠. 그래서 포화 상태인데 제가 온도를 급격히 10도로 낮췄어. 그럼 보여요? 불포화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데 불포화가 되잖아요. 그럼 불포화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포화가 될 때까지 수증기를 응결해서 뭐한다? 버린다. 몇 그램 버려야 되니? 그만큼 뭐가 생겼게? 알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응결량이다. 근데 이건 조건이죠. 15g의 응결이 생겼다는 건 공기가 지금 얼마밖에 없었어? 1kg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 공기가 1kg이 아니고 10kg이면 온도를 10도까지 낮췄을 때 응결량이 얼마여야 돼? 150.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기량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건 상대 습도라 그랬으니까 상대 습도 구할게. 잡을래? 선생님 100원 있어. 선생님 100원 있으면 선생님은 가난한 거야, 부자야?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
가난하다, 부자다 이건 집합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 상대적인 거잖아. 됐어? 네. 태경이가 하나도 없대요. 얘 비해서 난 부자인 거예요. 됐어? 네. 얘는 1,000원 있대요. 그럼 얘에 비해서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야. 가난하니 부자니 이거 상대적인 거야. 됐어? 상대적인 건 반드시 비교해야 될 기준이 필요한 거야. 태경이를 기준으로 할 거야.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이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상대 습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량 분해. 됐어?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모든 상대 습도를 구할 때 기준은 뭔데요?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온도의 누구? 포화 수준.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분해.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게 상대 습도야. 얘가 기준이야.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는요. 현재 온도가 10도예요. 10도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인데? 5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야? 5요. 그럼 상대 습도 얼마겠어요? 상대 습도 얼마겠어요? 100. 됐어? 네. 그래서 얘는 상대 습도가 100%예요. B 좀 보세요. B는요. 포화 수증기량 얼마입니까? 20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입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대 습도 얼마겠습니까? 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상대 습도 구할 수도 있고 이수 좀 볼 수도 있어. 너네한테 맨날 나오는 문제는 이거야. 밀폐된 교실. 날로 피워. 상대 습도의 변화를 그래서 설명하세요. 이거예요. 밀폐된 교실에서 난로를 피워놨어요. 자, 여기서 밀폐됐다는 얘기는 왜 하니? 더 이상 수증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되겠어? 밀폐된 교실에서 난로를 피워요. 이때 상대 습도의 변화를 설명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는 뭐였습니까?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는데 난로 피웠다고요? 난로 피우면 온도는 높아지겠죠? 이렇게 가겠죠? 상대 습도가 점점 뭐 해질까요? 뭐 해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죠. 과포화였다가 포화로, 포화였다가 고포화로. 알겠어요? 그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요? 온도를 높이니까 상대 습도 낮아져. 이유가 뭐야?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10도였다가 20도로, 20도였다가 30도로 돼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온도에 해당되는 뭐 포화, 수증기 양은 증가하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뭐 해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결국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생긴다는 얘기였네? 맞아? 자, 구름이 생길 때요. 자, 위도에 따라 구름의 종류가 다른 거 아세요? 됐어? 그래서 그 구름에서 비가 오는 과정이 다른 거 아세요? 그걸 우리가 구름이 생기는 학설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열대지방이요. 열대지방은요. 물이 증발해서 공기가 상승해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가 됩니까? 물방울이 돼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물방울이 돼서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 구름 높은 곳까지 올라가 봤자 이 구름은 다 뭘로 되어 있어? 물방울로만 되어 있어. 되겠어? 자, 근데 이 물방울이 너무 작아서 안 떨어져? 그럼 물방울들끼리 서로 뭉쳐서 무거워져야 떨어지겠죠? 그러면 물방울과 물방울이 결합해서 큰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게 뭐라고? 이게 비야. 그래서 열대지방의 비는 같은 것끼리 결합한 거야. 물과 물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병합설.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온대지방이나 한대지방은요. 구름이 물방울이 모여서 생기기 시작해서 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지. 근데 온대나 한대지방은 추우니까 올라가면 금방 영하의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0도부터 영하 40도까지 그거보다 더 온도가 낮은 곳 이렇게 되잖아요. 자, 영하보다 온도가 높으면 물방울 밖에 없어요. 자, 근데 0도부터 영하 40도까지는
여기는요? 빈정만 있죠. 그러면 여기서 됐어. 구름이 성장해서 무거워서 떨어지는 곳은 1번에서 떨어지니 2번에서 떨어지니 3번에서 떨어지니 다 떨어지니? 비를 만드는 곳이 몇 번이야? 2번에서만 만들어줘. 1, 3번에서 안 만들어줘. 됐어. 성장하는 건 2번에서만 성장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장하는 과정 설명해봐. 얘는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서 성장해요. 얘는 수증기와 빈정이 수증기와 여기 수증기가 어딨어? 관행각수에서 네. 물방울이 증발해서 뭘 만들어요? 수증기를 만들면 이 수증기가 빈정에 달라붙어서 더 큰 빈정을 만드는 거죠. 되겠어? 네. 그러면 이때 큰 빈정이 무거워서 떠 있을 수 없으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눈이죠. 그 눈이 떨어지다 보면 아래쪽이 따뜻하니까 이게 뭐예요? 녹아요. 그 녹아서 뭐가 되는 겁니까?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됐죠? 한대지방의 비는요. 일단 눈이 녹아서 내리는 찬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열대지방은 처음부터 비였습니다. 그래서 한대지방의 비는 찬비라고 하고요. 열대지방의 비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따뜻한 비라고도 한다. 됐어. 여기서 맨날 학교에서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는 눈이 올 때요. 비가 얼어서 눈된다. 이거 말 돼야 안 돼. 내려오면 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가 얼어서 눈될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현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과 물이 결합해가지고요. 비 만드는 건 병합설이라고 하고요.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어서 큰 얼음 만드는 거 이거 뭐라 합니까? 빈정설. 들어봤어? 됐어? 그래서 비가 만드는 과정을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둬야죠. 넘어가. 자, 34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몇 개 남았어? 응? 아까 믿었잖아요. 잠깐만. 저 오늘 너를 집중해서 보고 오라고 이랬으면 됐다. 그래요? 응. 그래요? 너하고 또 누구였지? 지금 기후 파트 어려워하는 사람 누구였어? 이 기후 기단과 전선 이 파트. 저 주택 거의 만점 맞았는데. 아 진짜? 민우야? 희라 쌤이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 아 그래요? 됐어. 해볼게. 유라 영상 다 봤니? 아, 빨리. 자, 내일 테스트인 거 알죠? 내일하고 모레. 자, 1번부터요. 1번. 몇 페이지죠? 현재 갔죠. 자, 1번 포화 수증기량 증가, 2번 27.1, 14.7, 3번 불포화 20, 4번 14.7 빼기 7.62, 7.1, 5번에 50, 6번에 A부터 순서대로 이슬점 상대 습도 기온, 2번 반대, 7번 팽창 하강 응결, 8번에 1번은 낮아지고 뿌옇게 흐려진다. 2번 응결해. 9번 물방울 병합설. 10번 얼음알갱이 빈정설. 어디서 폭속이 나오냐? 자, 마진 개수 위에 안 돼. 마진 개수 위에 써놔. 두개 틀린 거예요. 상대수도 들어가면 틀려요. 상대 수건 습도라고 하면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갈게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압이라는 것과 그래서 기압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요게 핵심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고요? 기압이라고 하고요. 지구 전체 기압의 표준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기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그럼 기압이 생기는 이유 뭡니까? 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뭐야? 공기도 물체이기 때문에 무게를 받죠. 그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내가 누르는 게 기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압은 공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거고 기압은 항상 한 지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기압은 커지는 거다. 이 얘기죠. 이 기압을 처음으로 측정한 과학자 토리첼리가 뭘 가지고 측정했니? 수은 가지고 측정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니? 그건 정확하게요. 안에 있는 수은이 내려가려고 누르는 힘이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여기 있는 수면은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은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수면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수은이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공기는 내려오지 못하게 누르겠죠? 자, 그래서 수은의 무게와 공기의 기압 중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그래서 수은의 무게가 더 크면 밀고 나오겠죠. 수면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은의 무게가 더 커서 수은이 점점 그래서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수은의 무게가 점점 뭐해지니? 작아지죠. 남아있는 수은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은의 무게와 공기의 기압이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 수은은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래서 수은이 내려오다 멈추는 그 높이가 밖에 있는 대기의
됐어. 압력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고 그걸 실험한 사람이 토리첼리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기의 평균 기압 1기압이라는 게 수은 몇 센치? 76cm의 크기에 76cm의 수은과 같은 수은의 무게와 같은 크기야. 됐어? 그러면 수은 대신에 물로 사용하면? 수은이 무거워, 물이 무거워? 수은이 무거우니까 물은 훨씬 더 높게 쌓아야 같은 무게를 만들죠. 10m의 물기둥과 같죠. 공기기둥. 1000kg. 네, 1000kg의 공기기둥이 1기압의 크기겠죠. 되겠어? 근데 요즘은 이런 걸로 안 쓰죠. 그래서 기압을 나타내는 새로운 단위로 쓰죠. 1기압은 얼마? 1013 헥토파스칼 이하. 되겠습니까? 이제 1기압과 같은 크기를 말하세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 토리첼리 실험 장치요. 밖이 1기압이면 계속 세우면 76에서 멈추죠. 그럼 이걸 기울이면 멈춘 수준 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러면 얘를 더 얇은 걸로 하면 멈추는 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두께도 상관없고 기울기도 상관없죠. 그럼 나 이 높이 무조건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재료를 바꾼다? 이거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됐어? 이거 들고 산으로 올라가면 밖의 기압이 1기압보다 뭐해지니? 낮아져. 그러면 밖의 기압이 1기압보다 낮아지면 수온의 높이는 뭐해지니? 낮아지죠. 됐어?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요. 됐어? 76이 아니고 74에서 멈췄다. 이때 몇 헥토파스칼이냐? 됐어?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6일 때 1013이었으니까 74일 때 얼마니 비례식으로 세워서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문제들을 가끔 내는 학교들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게 기압인데 여러분들 지구는요. 우주는 모든 게 다 똑같으려고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공기가 100개 있어 땅바닥을 누르고 여기도 공기가 100개 있어 땅바닥을 누르잖아요. 맞죠? 근데요.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어디냐면 바다예요. 해가 떴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비열차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누가 빨리 올라갑니까? 육지가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육지의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갈 동안 바다의 온도는 겨우 25도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열평형 때문에 공기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50도까지 올라가겠죠. 바다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25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너네 알죠?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온도가 뭐해진다?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 거리를 뭐 해줘야 되니?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벌어져야 되는 말이야. 됐어?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그 원래 공기들을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니? 붙어 있을 수 없고 점점 공기를 넓혀야 되니까 공기들이 흩어져야 되겠죠? 어디로 갑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무슨 기류? 상승기류.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은 모여야 되겠죠? 되겠어? 얘네가 흩어지면 반대편으로 모여야 됩니다. 됐어? 그럼 얘네들은 모여야 되니까 위에 있는 공기들이 내려오겠죠? 무슨 기류가 생깁니까?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같은 면적에 100개였던 공기가 여기는 다 올라가서 80개만 남았어. 그래서 얘네들 막 내려오니까 같은 공간에 공기의 양이 120개 됐어. 공기의 양의 균형이 깨지죠? 그럼 80개가 누르는 힘이 세지겠습니까? 120개가 누르는 힘이 세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요. 상승 기류가 되면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기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약해집니다. 무슨 기류? 저기. 여기는 무슨 기압? 공기압. 그럼 머리 있는 쪽으로 빨리 보세요. 꼬면아. 온도와 기압은 반대로 바뀝니다. 고온인 게 무슨 기압? 저기압. 알겠어요? 저온인 게 무슨 기압? 고기압을 만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기가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가면서 상승기류, 하강기류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바닥의 공기 양이 다르다는 게 문제야. 만물은요 차이 나는 걸 싫어해. 같아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하겠죠. 이걸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바람이 불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바람이 부는데 바람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봅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봅니까? 저온에서 고온으로.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시원하니 덥니? 시원하죠. 저온에 있던 공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람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바람은요 기압차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죠? 기압을 다르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땅바닥에 있는 물질의 차이, 무슨 차야? 비열차. 됐어? 그래서 비열차에 의해서 생긴 바람의 대표적인 게 뭐 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해류풍이 있죠. 자, 그럼 그 중에서 낮 동안에 부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야? 해풍이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었으니까 해풍입니다. 밤에 부는 바람이 뭡니까? 육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해서 해류풍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해안가인 거 아세요? 대륙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에 껴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우리가 해안가예요. 그러면 낮과 같은 계절이 낮에 해당되는 계절은 한여름이겠죠. 그래서 자, 한여름에는 어디가 시원하니? 바다가 저온이고요. 육지가 고온일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무슨 풍? 동서남북 읽어. 무슨 풍? 남동 계절풍. 이게 여름에 부는 바람이야. 겨울철은 거꾸로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뭐라고 하냐? 북서 계절풍이 부는 것도 됐어. 비열차에 의해서 생기는 바람입니다. 알겠어? 이해돼?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기압을 따로 그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압이 되려면 땅바닥에 공기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러려면 하강기류야, 상승기류야? 하강기류가 돼야 땅바닥 쪽으로 공기가 모이겠지? 그래서 저기압은 무슨 기류라고? 상승기류. 그러면 고기압에 있던 바람이 저기압으로 와야 되겠죠? 어떻게 불어나와요? 고기압에선 바람이 저기압으로 똑바로 못 오는 거 알죠? 휘어서 나오죠?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맞아요?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꼬맹아, 오른손. 고기압은 무슨 기류? 하강기류. 이거 하강기류. 감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 됐어? 아이 병신들. 자, 저기압 무슨 기류? 상승기류. 잡아. 어느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뭐하고 있어? 불어 들어가. 알겠습니까? 이걸로 외우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 그래서 오른 나사 법칙 앙페르가 짱이야. 다 되잖아. 알겠냐? 그걸로 하시는 겁니다. 네, 됩니다. 자, 얼른 풀죠. 44페이지인가 봐요.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이거 다 했어? 다 했어? 네. 자, 부르겠습니다. 자, 1번 기압 모든. 2번 76, 1013, 10, 1000. 3번 76 기압. 4번 76, 1013. 5번 낮아. 6번 낮 온도. 7번 육풍. 8번 밤. 9번 남동 계절풍. 10번에 여름철. 해요. 맞은 개수 쓰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수업을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히라스마트 배우셨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힘이 되는 것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만 뽑아서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기단과 뭐 전선. 오메가 기단이 무슨 뜻? 공기 기자 물이 단자 공기 덩어리야. 됐어. 그럼 지구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기단이 한 개야? 아니죠. 여러 개죠. 됐어? 네. 기단은 뭡니까?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 개로 나눴을 거 아니야. 기단은 뭡니까? 온도와 습도가 같은 공기 덩어리. 온도와 습도가 같아야 같은 공기 덩어리라고 합니다. 됐어? 온도가 다르던 습도가 다르면 다른 기단이 됩니다. 됐어? 그러면 기단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죠. 온도가 높은데 여기가 고온인데 습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온 다습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고온 건조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저온 다습, 저온 건조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단은요. 이 성질 어디서 와요? 기단의 성질은? 이 공기는 왜 뜨겁고 다습해? 있었던 지요. 네. 그 공기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표면의 성질을 그대로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시베리아, 여기가 북태평양, 시베리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공기는 공기 자체가 그냥 시베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는 성질이 어떨까요? 아래. 저온. 건조. 북태평양에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는 고온, 다습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성질은요, 지표면의 성질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단의 이름은 그냥 지명을 그대로 따서 읽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은 그 기단의 성격이 어떨 거라는 걸 지금처럼 예측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 기단이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이면 기단의 성질이 변할까 안 변할까? 변질됩니다. 그래서 기단이 소멸되는 겁니다. 됐어? 어디부터 기단의 성질이 변합니까? 얘가 일로 와. 기단의 성질 변하겠죠? 어디부터? 지표면부터. 지표면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정적 변질, 불안정 변질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지표면부터 바뀝니다. 됐어? 이렇게 돼서 기단은 성질이 한번 만들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 우리의 영향을 주는 기단 몇 가지 있어요? 네 개의 기단이죠. 그 네 개의 기단이 우리나라 이렇게 따르면 여기서 만들어진 기단 여기 이렇게 네 개 있는 거 아세요? 자, 그 중에서 꼬맹아 지금 잘랐어. 우리나라를 가로로 자르면 어디가 더 뜨거워? 위야 아래야? 아래가 뜨거우니까 아래가 온난. 위가 한내. 우리나라를 세로로 자르면 어디가 바다가 많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다습. 왼쪽이 뭐? 건조. 이게 기단의 성격이야. 따로 외울 필요 없지. 이래요. 됐어. 이 기단의 명칭 기억나요? 이거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얘 이름 양지가 기단. 얘 날씨.
기단 이거 오츠크의 기단이죠. 우리나라 몇 개의 계절이 있다고요? 네. 그 4개의 계절을 과학에서 어떻게 나눕니까? 불러. 4개의 계절이 뭔데? 4개의 계절 부르라고. 봄, 가을. 그렇게 4개가 아닌 거죠. 봄하고 가을이 같은 계절이에요. 왜? 같은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알겠어요? 네. 그리고 겨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여름이 있는데 여름이 둘로 나누는 거 아시죠? 뭡니까? 초여름하고 뭡니까? 한여름.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에요, 사실은. 됐어. 이렇게 사계절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안 나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양지근 기단이죠. 얘가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아닙니다. 되겠어? 겨울철이 시베리아고요. 초여름은? 이거 양지강, 이거 시베리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초여름은 장마철이라서 유일하게 2개의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영향을 준다. 이 정신 안 차리냐 이 새끼들아? 초여름은 오호츠크 해와. 너네 이거 수업 시간 안 했어? 오호츠크 해와 북태평양 기단이 동시에 발달해서 우리나라 장마철을 만드는 거죠. 정신 안 차리냐? 그랬다가 누가 뒤지냐? 오호츠크해 죽고 북태평양만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한여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알겠냐? 그래서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2개입니다.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동시에 온다. 알겠어? 자, 그러면 일기도를 이렇게 그려서 꼬맹아. 무슨 계절인겨? 어떻게 알아? H가 뭐예요? 어? 이거 H인데요? H가 뭐예요? 하이, 로, 고기압, 저기압. 아. 내일 모르는구나. 대박. 일기도 기호가 그래요. 자, 겨울. 저 뭡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자, 실제로 그 기단이 발달한 곳이 무슨 기압? 고기압. 됐어? 그리고 반대편에 뭐가 생겨? 저기압이 생겨. 그러니까 일기도를 볼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고기압의 위치야. 고기압을 딱 봤는데 여기가 무슨 기단이 있는 거야? 시베리아 기단.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무슨 계절이겠니? 겨울이겠지. 그럼 바람은 어디로 부니? 무슨 기압에서 무슨 기압? 그러니까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풍이 불어요? 북서 계절풍이 불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이라고 하는 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시베리아가 되는 거야. 얘 성격이 뭐였어? 빨리 찾아놔. 네, 한냉 건조죠. 그래서 우리나라 더럽게 춥습니다. 한냉 어떻게 추워? 3일 동안은 죽을 만큼 춥고 4일 동안은 견딜 만큼만 추워요. 이거 뭐야? 사만, 사원의 날씨가 반복돼요. 뭐지? 그리고요. 한냉 건조라서 요즘처럼 뭐합니까? 산불 생길 수 있어. 불장난하면 안 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시베리아에서 엄청 센 바람 한파가 뭐라 낮춰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다 겨울에 쓰는 단어들이죠. 한파, 사만사원. 됐니? 이때 기압 배치는요. 저쪽에 서쪽에 고기압이고 동쪽에 저기압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가져요. 이때 바람은 북서 계절풍이 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냐? 이해하는 거야? 네. 자,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또 일기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무슨 계절일까요? 제가 뭐 그렸어요? 정체전선을 그렸죠. 정체전선을 원래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거 뭡니까? 장마전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 장마전선이 됐어 펼쳐져 있으면 무슨 계절입니까? 초여름입니다. 초여름입니다. 그럼 무슨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까?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동시에 고기압이 돼서 우리나라에 다가와서 장마철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오호츠크의 힘이 더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가 밀고 내려가니까 장마전선이 제주도 쪽으로 이동. 그래서 북태평양이 강하면 밀고 올라가니까 북한 쪽에 장마.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한 20일 정도 싸우다가 뒤지죠. 누가요? 오호츠크의 기단이.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이 소멸되고 나면 북태평양 기단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를 우리가 이제부터 한여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여름 일기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고기압, 여기 저기압 이렇게요? 됐어? 기압 배치 얘기해. 겨울철은 서고 동조형, 여름철은 남고, 북저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보니까 무슨 풍?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여름철의 날씨. 그럼 봄, 가을 날씨는 어떤 줄 아세요? 이 새끼 되게 특이합니다.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양지간은요. 다른 기단에 비해서 규모가 대단히 작아서 되게 몸이 조그마니까 쉽게 뭐한다? 움직일 수 있다. 멋진 말 이동성 고기압.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 날씨가 맑다 흐리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맑은 날이야 흐린 날이야? 맑은 날. 근데 이 새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되게 빠른 속도로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 변화가 극심합니다. 됐어. 그래서 봄, 가을의 날씨의 특징이 뭐니? 라고 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변화가 뭐하다? 심하다. 이렇게 써줘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까지는 막 눈발 날렸는데 갑자기 너무 따뜻해. 반팔 입고 다녀. 뭐 이렇게. 됐어. 날씨 변화가 극심합니다. 자, 봄철을 나타내는 날씨를 표현하는 언어, 단어. 꽃샘추위. 그래. 꽃샘추위, 황사. 됐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봄철을 표현합니다. 가을철을 표현하는 용어가 단풍, 청고마비.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많이 살찌는 계절. 그렇다고요. 네. 첫서리. 이런 단어들이 가을철을 표현합니다. 알겠냐? 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돼. 이게 기단이야.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전선인데요. 전선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반쪽은 찬물, 반쪽은 뜨거운 물. 자, 여기는 80도의 뜨거운 물, 여기는 20도의 찬물. 자, 눈으로는 온도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는 푸른색 잉크를 타고요. 여기는 뭐 붉은색 잉크를 탔어요. 색깔은 다르겠어요? 자, 그래놓고 제가 칸막이를 딱 치우는 순간 물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이죠. 왜요? 밀도가 다르잖아. 밀도차가 극심합니다. 안 섞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놓고요. 가운데 칸막이를 확 치는 순간 여러분들 섞일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절대 안 섞여요. 어떤 물이 훨씬 더 밀도가 클까요? 찬물이요. 그래서 찬물이 밑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게 신기하구나. 난 노래가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것처럼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라고 물로써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공기입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두 개가 부딪히면 됐어. 얘가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입니다. 밀도차 때문에. 그래서 무슨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니?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걸 물로 표현한 거야. 그랬을 때 이때 생기는 이 상공의 경계면을 우리 뭐라 그러지 아세요? 이 경계면을 전선
면이라고 하지 전선이라고 안 해? 그럼 전선은 어디 있어? 아래. 이 전선면이랑 지표가 만나는 한 점. 됐어? 여기가 바로 전선이야. 알겠냐? 전선면과 지표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누가 더 힘이 세? 누가 밀고 갈 거야? 말해. 찬 공기가 밀고 갈 거야. 그럼 찬 공기가 밀고 가는 전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찬 한자 써서 한냉 전선. 그래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더운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갈 거야. 그럼 뭐라 그러니? 따뜻할 온자 써서 뭐라 그래? 온난 전선. 됐어?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러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났는데 둘의 힘이 똑같아.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안 밀려.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 이게 바로 정체전선, 장마전선이야. 됐어? 그게 바로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이야. 자, 근데 꼬맹아, 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섞이지 않는다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열의 이동이 발생하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니까 얘는 온도가 점점 뭐해져? 낮아져. 얘는 점점 온도가 뭐해져? 높아져. 그러다가 둘의 온도가 뭐해져? 같아져. 그걸 너네가 섞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전선의 성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슨 전선이라고 할까요? 그걸 전선이 죽어가요. 회색 전선. 되겠냐? 자, 그 중에서요. 찬 공기가 힘이 세서 찬 공기가 밀고 가면 추워질까 더워질까? 추워지니까 고드름이 맺혀요. 고드름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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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린 거였어요. 됐어요? 네, 온난전선은요. 고드름이 녹았어요. 물방울 됐어요. 그래서 물방울 무늬로 그린 겁니다. 이 기호가. 되겠어요? 네. 정체전선은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대치되어 있으니까 대치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찬 공기만 한쪽은 더운 공기만 대치하게 그리시면 되고요. 회색전선은 섞이는 거니까 섞어서 그리시면 됩니다. 납득됩니까? 이게 각각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전선은 어디에 생깁니까? 그러니까요. 전선을 동반하는 게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둘 다야? 전선은 저기압에만 생겨. 고기압에는 안 생겨. 됐어? 저기압 중심에서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됐니? 맨 처음에 전선은 무조건 다 무슨 전선? 전체 전선 상태로 만들어져. 그랬다가 우리나라는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 곳일까요? 변서풍이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얘가 밀려가면서 무슨 전선이 먼저 발달해서 앞으로 가는 줄 아세요? 온난전선이 먼저 발달해서 앞으로 빠져나가고 나중에 한냉전선이 생겨서 뒤쫓아 가는데 누구의 속도가 빠를까요? 뒤에 생긴 얘의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가다가 두 개가 뭐합니까? 만나. 그래서 무슨 전선이 돼? 회색 전선이 돼서 뒤지는 거야. 알겠냐? 이해돼? 자, 맨 처음에 뭐가 빠져나가? 온난전선. 그리고 나중에 생긴 게 뭐야? 한냉전선. 근데 누구의 속도가 빨라? 한냉전선의 속도가 빨라서 와서 두 개가 겹쳐. 그래서 무슨 전선이 되는 거야? 회색 전선이 돼서 끝나는 거야. 이게 전선의 일생이야. 알겠어? 그 중에서요.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죠. 얘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걸 잘라 단면 보면 어때? A, B. 됐어? 이거 잘라서 단면을 보면 꼬맹아 전선은 무조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둘 다 대치되어 있어야지. 자, 이때요. 한냉전선은요. 무슨 공기의 힘이 세?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밀고 내려가면서 더운 공기는 뭐해? 쫓겨 올라가는 여기가 바로 A의 단면이야. 되겠어? 근데 생각해 볼래? 찬 공기가 힘이 세서 미는데 찬 공기는 힘만 센 게 아니고 무거워. 더운 공기는 힘이 약해서 올라가는데 가볍기도 해.
그럼 무거운 애가 밀면 가벼운 애가 움직이는 속도 열나 빠르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튕겨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 꼬맹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난 경사면에 경사는 급할까 완만할까? 급해요. 얘 거의 수직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단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낭떠러지처럼 그려지는 여기가 바로 한냉전선의 모습입니다. 되겠어? 자, 온난전선은요? 여기가 온난전선이잖아. 온난전선은 무슨 공기가 밀어? 더운 공기를 밀고 올라갑니다. 됐어? 그럼 누가 쫓겨가? 찬 공기가 쫓겨 내려갑니다. 자, 근데 꼬맹아 힘센 게 누구야? 더운 공기야. 힘은 센데 뭐해? 가벼워. 알겠냐? 더운 공기는 가벼워져. 찬 공기는 힘은 약한데 무거워. 잘 밀릴까 안 밀릴까? 그러니까 경사가 뭐하니? 완만하겠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거 직선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난전선입니다. 자, 그랬을 때 눈치채. 나는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너네는 문제 풀어야 되니까. 됐어? 여기서 포인트 잡으셔야죠. 가운데는 무슨 공기? 밖에 없다. 더운 공기. 양쪽이 무슨 공기? 찬 공기. 비는 어느 공기 쪽으로 오니? 비는 무조건 찬 공기 쪽에 와.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자, 비가 오려면 공기는 뭐 해야 돼? 상승해야죠. 그래야 수증기가 물방울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상승하죠. 내가 볼게요. 온난전선에서는 상승하는 속도가 빠를까 느릴까? 느리겠죠.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생기겠죠. 무슨 형? 측은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가 오겠니? 이슬비, 가랑비라고 하는 그 찬공기 쪽에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 그 그림을 맨날 그리셨을 텐데. 자, 한냉전선이요. 무슨 공기가 상승하냐면 더운 공기 상승하죠. 근데 거의 수직 상승하니까 구름도 수직으로 발달된 구름이 생기겠죠. 무슨 형? 저군형. 이때 무슨 비가 와? 소나기. 소나기는 한냉전선 앞쪽 뒤쪽? 뒤쪽 빠른 속도로 만지고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찬 공기 쪽에 비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찬 공기가 있는 양옆 여기만 비가 오고 있어. 가운데 있는 더운 공기 쪽에 비가 안 와. 이런 일기 본 적 없어? 가운데 비 안 와. 양옆에만 와. 알겠냐? 이렇게. 기억해? 자, 근데 꼬맹아, 이 전선은 무슨 풍의 영향으로 움직인다고? 그럼 우리 집이 여기 있었어. 그럼 우리 집은 맨 처음에 어떤 날씨가 만들어져? 이거 온난전선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선이 편서풍을 타고 이렇게 가겠지? 그럼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인도. 됐어? 그 다음 어디야? 여기야. 맞냐?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우리 집의 날씨가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 됐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집의 날씨는요. 온난전선 앞에 날씨가 나타나. 그 다음 온난전선 뒤에 날씨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니? 한냉전선 뒤에 날씨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층운형의 구름으로 무슨 비가 내려? 이슬비가 내려. 그러다가 비가 멈추고 날씨가 뭐해? 맑아. 그치? 그랬다가 다시 뭐가 생겨? 저군형의 구름으로 뭐가 온다고? 소나기가 내린다고. 이해돼? 자, 이때요. 온난전선이 지나갔어. 기온은? 기온은? 온난전선이 지나가요. 기온은? 높아지죠. 기온이 높아지면 기압은? 낮아지죠. 거기 묻어요. 한냉전선, 온난전선 다음에 한냉전선 지나가요. 한냉전선 지나가면 기온은? 낮아지죠. 기압은? 높아집니다. 되겠어? 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어떤 전선이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풍향이 바뀌는 거 아세요? 이거 무슨 기압? 저기압은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뭐 한다고요? 불어 들어가. 불어 들어가. 불어 들어가. 그래서 불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무슨 풍이니? 남동풍. 그래서 온난전선 앞부분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 무슨 풍이 부는 거야? 남서풍.
됐어?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북서부. 이렇게 풍향 바뀌는 걸로 요즘은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알겠어?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